찬 공기가 폐부 깊숙이 박히는 늦가을의 밤이었다. 인천 만석동 기탈진 언덕을 따라 다닥다닥 붙은 노후한 빌라촌의 그림자는 유난히도 길고 검었다. 박진우는 습기로 눅눅해진 장판 위에 가부절을 틀고 앉아 제 앞에 놓인 작은 목교반을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제사상이었다. 하지만 그 위에는 정갈한 나물이나 화려한 전 대신 누렇게 변색된 흰밥 한 그릇과 식어버린 북엇국, 그리고 반쯤 말라버린 사과 한 알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진우의 위장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사흘을 굶은 몸은 이제 고통을 넘어 무감각의 영역으로 접어들고 있었으나 코끝을 찌르는 진한 향냄새와 밥에서 올라오는 미세한 곡향은 그의 이성을 사정없이 흔들어 놓았다. 그것은 10년 전 세상을 떠난 어머니 최명숙의 기재사였다. 가난은 기억조차 갉아먹는 법이어서 그는 어머니의 얼굴보다 그가 남긴 빚의 액수를 더 명확히 기억했다. 그러나 본능은 도덕보다 서늘하고 집요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다. 은수저가 아닌 칠이 벗겨진 스테인리스 숟가락이 빈 그릇을 때리며 쇳소리를 냈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 흔한 변명조차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 이 차가운 덩어리를 목구멍 너머로 밀어 넣어야 한다는 짐승 같은 갈망뿐이었다. 첫 숟가락을 떴을 때 방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뒤틀리는 것을 그는 느꼈다. 촛불이 형체도 없는 바람에 일렁였고 벽지에 핀 곰팡이들이 마치 살아있는 벌레처럼 꿈틀거리는 착각이 들었다. 입안으로 들어온 밥알은 기이했다. 그것은 분명 곡식의 형태를 하고 있었으나 맛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모래알을 씹는 듯 서걱거렸고 혀에 닿는 감촉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죽은 자의 식사란 이런 것인가? 온기가 거세된 오직 형체만이 남은 헛개비의 양식. 진우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북엇국을 들이켰다. 국물은 비린내가 진동했고 목줄기를 타고 내려가는 감각은 마치 액체 상태의 납을 삼키는 것처럼 무거웠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서늘한 기운이 훑고 지나갔다. 누군가 자신의 뒷덜미를 차가운 손가락으로 가만히 만지는 듯한 전율.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아니, 돌릴 수 없었다. 만약 고개를 돌린다면 그곳에 앉아 있어야 할 손님과 눈이 마주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는 속으로 뇌까렸지만 그것이 진심 어린 참회인지 아니면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한 비굴한 주문인지 알 수 없었다. 밥그릇이 비워질수록 그의 몸은 이상하게 무거워졌다. 배가 채워지는 포만감이 아니라 영혼의 무게가 더해지는 듯한 압박감이었다. 그것은 일종의 계약이었다. 산차가 넘보지 말아야 할 영역에 문을 두드리고 그곳의 물건을 탈취한 대가. 창밖에서는 길고양이의 울음소리가 날카롭게 공기를 찢었다. 진우의 의식은 점차 흐릿해지며 기묘한 환각 속으로 침잠했다. 낡은 벽지 너머로 수천 명의 그림자가 일어서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모두 그와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굶주림의 허덕이다. 결국 자신의 영혼을 제단 위에 올린 자들의 얼굴. 그는 문득 깨달았다. 이 제사상은 어머니를 기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울이었다. 세상으로부터 잊히고 사회로부터 거세당한 채 골방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자신의 장례식을 미리 치르고 있는 것이었다. 죽은 자의 음식을 먹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온전한 산 자의 세계에 머무를 수 없었다. 그의 발목에는 이제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 채워졌다. 저승의 문턱을 넘나드는 그림자들의 식탁에 초대받은 대가로 그는 자신의 남은 온기를 지불해야 했다. 식사를 마친 진우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빈 그릇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납덩이 같은 응어리가 자리 잡았다. 방 안에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동자가 기이하게 빛났다. 그것은 사람의 것이라기보다 깊은 우물 바닥에 고인 차가운 물빛과 닮아 있었다. 그는 자리에 누웠다. 낡은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썼으나 한기는 가시지 않았다. 벽 너머에서 낮은 속삭임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어머니의 목소리 같기도 했고 이름 모를 수많은 낭자들의 통곡 같기도 했다. 맛있느냐? 내 아들아. 환청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는 음성이 고막을 긁었다. 진우는 눈을 감았다. 내일 아침 그가 눈을 떴을 때 그가 마주할 세상이 이전과 같을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의 몸속에서 죽은 자의 밥알들이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것들은 그의 혈관을 타고 흐르며 산자의 박동을 조금씩 늦추고 있었다. 만석동의 밤은 깊어갔고 쓰러져가는 빌라의 창문마다 희미한 촛불들이 하나둘 꺼져갔다. 그 어둠 속에서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는 비린 북엇국 냄새와 함께 뒤섞여 형체를 잃어갔다. 진우는 깊은 잠에 빠져들며 자신이 먹은 것이 단순한 밥이 아니라 자신의 남은 생이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어떤 만찬보다도 잔혹하게 달콤했다. 이튿날 새벽, 미명 아래 비친 진우의 얼굴은 창백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의 남자는 낯설었다. 눈 밑은 거무스름하게 죽어 있었고 입술에서는 옅은 향 냄새가 배어나왔다. 그는 손을 뻗어 자신의 가슴을 만져보았다. 심장은 뛰고 있었으나 그 진동은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북소리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그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골목길은 안개로 가득 차 있었다. 평소라면 차갑게 느껴졌을 안개가 이상하게도 포근하게 살갗을 감쌌다. 길을 걷는 동안 그는 사람들과 마주쳤다. 출근을 서두르는 환경미 화원, 신문을 돌리는 배달원. 그러나 그 누구도 진우를 보지 못하는 듯했다. 그들은 그를 비껴 지나갔고 심지어는 그가 서 있는 자리를 그대로 통과하려는 듯 다가오다가도 마지막 순간에 무의식적으로 방향을 틀었다. 진우는 자신이 투명해지고 있음을 느꼈다. 아니, 투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주파수에서 어긋나고 있었다. 죽은 자의 음식을 취한 대가는 고립이었다. 산자들의 활기찬 소음은 그의 귀에 닿기도 전에 흩어졌고 오직 버려진 것들, 썩어가는 것들의 소리만이 명징하게 들려왔다. 하수구에서 흐르는 물소리, 시든 잎사귀가 바닥을 구르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의 무덤가에서 피어오르는 침묵의 비명. 그는 만석동 부두 근처의 낡은 벤치에 앉았다. 바다는 검고 깊었다. 수면 위로 안개가 일렁이며 마치 거대한 짐승의 숨결처럼 다가왔다. 그는 주머니에서 어젯밤 제사상에서 가져온 반쯤 마른 사과를 꺼냈다. 사과는 이미 생명력을 잃어 푸석푸석했다. 그는 그것을 한 입 베어 물었다. 아삭거리는 소리 대신 부서지는 흙 같은 소리가 났다. 결국 먹었구나. 옆자리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진우는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올 것이 왔다는 안도감이 그를 지배했다.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낡은 코트를 입은 노인이 앉아 있었다. 노인의 얼굴은 수만 개의 주름으로 덮여 있었고 눈동자는 초점이 없었으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누구십니까? 진우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낯설게 울렸다. 너와 같은 길을 걷는 자지. 노인은 바다를 바라보며 무심하게 대답했다. 산 자의 밥을 잃고 죽은 자의 상에서 이삭을 줍는 자. 우리는 세상의 찌꺼기를 먹고 사는 그림자들이다. 진우는 사과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저는 그저 배가 고팠을 뿐입니다. 배고픔은 핑계일 뿐이지. 내 영혼이 이미 죽음을 원하고 있었던 게다. 산 자의 고통보다 죽은 자의 평온을 택한 것이지. 하지만 명심해라. 죽은 자의 밥을 먹은 자는 죽을 수도 살 수도 없다. 너는 이제 이승과 저승 사이의 좁은 틈새에 갇힌 것이다. 노인의 말은 차가운 바닷바람보다 더 시리게 진우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행위의 무게를 비로소 실감했다. 그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존재의 전환이었다. 그는 이제 빛 속에서 걸을 수 없으며 사람들의 웃음소리에 섞일 수 없다. 그는 오직 제사가 차려진 방을 떠돌며 누군가 남긴 차가운 밥 한 덩이의 영혼을 구걸해야 하는 존재가 된 것이다. 방법이 없습니까? 다시 돌아갈 방법 말이입니다. 노인은 처음으로 진우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 속에는 거대한 심연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방법이라 있지. 하지만 네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노인은 품속에서 낡은 노숟가락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수천 년의 세월을 견딘 듯 거무스름한 녹이 슬어 있었다. 이 숟가락으로 산 자의 눈물을 담아 마셔라. 진심 어린 슬픔이 담긴 눈물 세 방울이면 내 몸속에 쌓인 낭자의 기운을 씻어낼 수 있을 게다. 하지만 조심해라. 산 자의 슬픔은 독보다 강해서 네가 그것을 받아낼 자격이 없다면 너는 그 자리에서 먼지가 되어 사라질 것이다. 노인은 숟가락을 벤치 위에 내려놓고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진우는 홀로 남겨졌다. 그의 손에는 말라비틀어진 사과와 녹슨 녹숟가락이 들려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그는 찾아야 했다. 자신을 위해 울어줄 단 한 사람, 혹은 타인의 고통을 온전히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순수한 슬픔을. 하지만 만석동의 차가운 골목 어디에도 슬픔은 흔했으나 진실한 눈물은 귀했다.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에 매몰되어 타인의 죽음을 구경거리로 여겼고 눈물은 분노나 원망의 찌꺼기일 뿐이었다. 진우는 며칠 반낮을 헤맸다. 그의 몸은 점점 더 투명해졌고 이제는 거울 속에서도 자신의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신이 살던 빌라 뒷마당에서 작은 흐느낌을 들었다. 그곳에는 옆집에 사는 어린 소녀 기윤이 앉아 있었다. 지윤은 길가에서 죽은 작은 참새 한 마리를 앞에 두고 울고 있었다. 거창한 장례도 화려한 제단도 없었지만 아이의 눈물은 맑고 투명했다. 그것은 순수한 상실의 슬픔이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녹숟가락을 내밀었다. 아이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 한 방울이 숟가락 위로 떨어졌다. 탱 하는 맑은 소리와 함께 숟가락에 녹이 한꺼풀 벗겨졌다. 두 번째 방울이 떨어지자 진우의 손끝에 온기가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울이 닿는 순간 녹숟가락은 눈부신 금빛으로 빛나며 부서져 내렸다. 그와 동시에 진우의 위장이 뒤틀리며 구토가 터져나왔다. 어젯밤 먹었던 차가운 밥알들이, 아니 검은 연기 같은 덩어리들이 입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그것들은 바닥에 닿자마자 안개처럼 흩어져 사라졌다. 진우는 바닥에 엎드려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심장의 박동이 천둥 소리처럼 귓가를 울렸다. 고통스러웠지만 그것은 살아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다. 그는 고개를 들어 지훈을 보았다. 지훈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저씨, 괜찮아요. 진우는 대답 대신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죽은 자의 밥을 먹었을 때 느꼈던 그 어떤 감각보다도 강렬하고 뜨거웠다. 그는 다시 산 자의 세계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한 번 그 문턱을 넘었던 기억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임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훈의 곁에 앉았다. 그리고 아이와 함께 죽은 참새를 위해 작은 흙무덤을 만들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죽은 자의 음식을 탐하지 않을 것이다. 비록 굶주림이 다시 찾아온다 해도 그는 산 자의 고통을 껴안으며 살아가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만석동의 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있었다. 멀리서 새벽을 알리는 첫 번째 빛이 비탈진 언덕을 타고 내려왔다. 진우는 그 빛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그의 등 뒤로 길게 늘어진 그림자는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검고 깊지 않았다. 그것은 빛과 함께 숨쉬는 살아있는 자의 그림자였다. 그는 문득 자신의 방에 놓아두었던 어머니의 사진을 떠올렸다. 이제야 비로소 그는 어머니의 진짜 얼굴을 기억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가난과 빚에 짓눌린 얼굴이 아니라 어린 자신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건네며 미소 짓던 그 눈부신 온기를. 진우는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화기를 느꼈다. 그것은 죽음의 그림자가 아닌 삶을 향한 강렬한 갈망이었다. 그는 시장기를 느끼며 세상에서 가장 평범하고 따뜻한 밥 한 끼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골목 웍 위의 국밥집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진우는 주머니 속에 몇 안 되는 동전을 만지작거렸다. 그것은 이제 그의 영혼보다 소중한 생명을 잇는 매개체가 되었다. 식당 문을 열자 구수한 육수 냄새가 그를 맞이했다. 그는 자리에 앉아 주문했다. 국밥 한 그릇 주십시오. 아주 뜨겁게. 그의 앞에 놓인 국밥은 살아있는 자들의 축복이었다. 그는 숟가락을 들었다. 이번에는 쇳소리가 나지 않았다.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온몸의 세포를 깨웠다. 그는 먹고 있었다. 진정으로 살아있는 자의 밥을. 창밖의 풍경은 어제와 다름없었지만 진우의 눈에 비친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모든 사물에는 고유한 빛이 있었고 사람들의 거친 숨소리조차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다. 그는 자신이 맺었던 그 위험한 계약을 파기한 대가로 얻은 이 평범한 아침을 결코 잊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온 그의 등 위로 가을 햇살이 부서졌다. 만석동의 가파른 언덕길은 이제 더 이상 절망의 낭떠러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늘과 맞닿은 새로운 시작을 향한 계단이었다. 진우는 힘차게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의 심장은 이제 누구보다 뜨겁게 그리고 정직하게 고동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먹었던 차가운 밥의 기억은 이제 희미해진 흉터처럼 남았지만 그 흉터는 그에게 매 순간 경고할 것이다.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죽음의 식탁에 앉지 말라고. 산자의 밥그릇이 비어있을지언정 그 속에는 언제나 희망이라는 가장 맛있는 반찬이 담겨 있음을 잊지 말라고. 진우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며 발걸음을 따라왔다. 그것은 더 이상 그를 끌어당기는 족쇄가 아니라 그와 함께 걷는 든든한 동반자였다. 맑은 공기가 그의 폐부를 채웠고 그는 비로소 진정한 숨을 내뱉었다. 세상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햇살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만석동의 낡은 지붕들을 도려내고 있었다. 강진우는 국밥집 문을 열고 나와 잠시 눈을 감았다. 방금 삼킨 뜨거운 국물은 명치 부근에 묵직한 돌덩이처럼 얹혀 있었으나 그것은 불쾌한 압박감이 아니라 자신이 아직 이 지성의 중력에 붙들려 있다는 안도감 섞인 무게였다. 그러나 눈을 뜨고 마주한 세상은 어딘가 낯설었다. 투명해졌던 육신은 되찾았으나 그의 시야 끝머리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잔상이 얼룩처럼 남아있었다. 사람들의 어깨 위로 피어오르는 희끄무레한 김, 혹은 그림자 끝에 매달린 질척한 어둠 같은 것들. 그는
자신이 보아서는 안 될 것들의 주파수를 완전히 차단하지 못했음을 직감했다. 진우는 가파른 비탈길을 올라 자신의 자취방이 있는 낡은 빌라로 향했다. 무너져가는 시멘트 담벼락 위로 길고양이 한 마리가 소리 없이 지나갔다. 예전 같으면 그저 무심코 지나쳤을 생명체였으나 이제 그는 고양이의 눈동자 속에 담긴 서늘한 심연을 읽어낼 수 있었다. 짐승은 잠시 멈춰 서서 진우를 빤히 바라보았다. 마치 너는 어느 쪽이냐고 묻는 듯한 기괴한 응시였다. 진우는 소름이 돋는 팔을 문지르며 걸음을 재촉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지난 며칠간의 소동이 남긴 흔적들이 그를 맞이했다. 제사상에서 훔쳐온 뒤 버려진 말라비틀어진 과일 껍질, 그리고 바닥에 굴러다니는 빈 소주병들. 그는 방 한구석에 놓인 어머니의 낡은 영정사진 앞에 주저앉았다.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인자하면서도 슬픈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니, 저 돌아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입 밖으로 내뱉은 말은 허공을 떠돌다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 그는 문득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지훈의 눈물을 받아냈던 녹숟가락은 가루가 되어 사라졌지만 그의 손바닥 중앙에는 검푸른 멍 같은 점 하나가 새로 생겨나 있었다. 그것은 마치 만년필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린 듯 선명했다. 모인이 말했던 자격 위증표일까? 아니면 지워지지 않는 낙인일까? 그때 현관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정적을 깼다. 강씨,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벌써 며칠째야? 집주인 최성팔의 목소리였다. 만석동 일대에서 악명이 자자한 그는 사람의 사정보다는 통장의 잔고를 먼저 확인하는 인물이었다. 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몸을 일으켰다. 문을 열자 기름진 얼굴에 짜증이 가득 찬 최 씨가 서 있었다. 그런데 진우의 눈에 기이한 광경이 들어왔다. 최 씨의 등 뒤에 깡마른 형체의 무언가가 그의 목을 감싸고 매달려 있었다. 그것은 형체만 겨우 유지한 채 최 씨의 귓가에 끊임없이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다. 진우는 눈을 비볐다. 그러나 헛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굶주림과 원망에 찌든 어떤 기운이었다. 최 씨가 돈을 쫓으며 짓밟았던 누군가의 절망이 형상화된 것처럼 보였다. 왜 대답이 없어? 사람 바보 만들어? 밀린 월세 오늘까지 안 내면 짐 다 뺀다고 했지. 최 씨가 삿대질하며 다가왔다. 그가 가까워질수록 그 어깨 위의 형체는 더욱 선명해졌고 진우의 콧가에는 비릿한 흙냄새가 진동했다. 진우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죽은 자의 밥을 먹었던 대가는 단순히 고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산자들의 내면에 숨겨진 죽음의 냄새를 맡게 된 것이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며칠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곧 일을 구해서. 일은 무슨 얼어 죽을 일. 내 몰골 좀 봐라. 산송장이 따로 없구먼. 최 씨가 진우의 어깨를 밀쳤다. 그 순간 진우는 최 씨의 몸을 타고 흐르는 차가운 전율을 느꼈다. 그것은 살아있는 인간의 체온이 아니었다. 최 씨의 어깨에 매달린 형체가 진우를 향해 입을 벌렸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으나 배가 고파라는 말이 고막을 뚫고 뇌리에 박히는 듯했다. 진우는 공포에 질려 최 씨의 손을 뿌리쳤다. 저리 가세요. 제발. 진우의 외침에 최 씨는 안이 벙벙한 표정을 지었다. 이게 미쳤나? 돈 안 내고 버티더니 이제는 행패야? 최 씨가 다시 달려들려던 찰나 진우의 손바닥에 새겨진 검은 점이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마치 불에 달군 인두를 댄 듯한 통증이 팔을 타고 올라왔다. 진우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그의 고통스러운 반응에 당황한 것은 오히려 최 씨였다. 어이, 강씨? 왜 그래? 내가 뭐 그리 세게 밀었다고. 최 씨의 목소리가 멀어졌다. 진우의 의식은 다시 한번 이승의 경계를 넘어 흔들리고 있었다. 암전된 시야 속에서 다시 그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산자의 슬픔으로 영혼을 씻어냈으나 내 눈은 이미 저편의 빛에 오염되었다. 이제 너는 평생 그 무게를 견디며 살아야 할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자의 형벌이지. 진우는 바닥을 긁으며 신음했다. 손바닥의 통증은 서서히 잦아들었지만 대신 가슴 속에 서늘한 구멍 하나가 뚫린 기분이었다. 그는 간신히 고개를 들어 최 씨를 보았다. 기묘하게도 그를 집어삼킬 듯 매달려 있던 검은 형체는 조금 전보다 기세가 꺾여 있었다. 진우의 고통이 그 형체의 허기를 잠시 달래기라도 한 것처럼. 최 씨는 찝찝한 표정으로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침을 뱉었다. 에잇, 재수 없으려니까 내일 모레까지야. 그때도 돈 없으면 진짜 길바닥인 줄 알아. 구두 소리가 복도 끝으로 멀어질 때까지 진우는 움직이지 못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돌아온 곳은 예전의 평범한 일상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죽은 자들의 원한과 산자들의 탐욕이 뒤엉킨 이 잿빛 도시의 중재자가 되어버린 것일까?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흩어진 어머니의 사진을 주워 올렸다. 사진의 유리에 금이가 있었다. 금이 간 유리 너머로 비친 자신의 얼굴은 이전보다 훨씬 여유 있었고 눈동자 깊은 곳에는 정체 모를 불꽃이 일렁이고 있었다. 그것은 생명의 불꽃이라기보다는 무언가를 태워버리고 남은 잔불에 가까웠다. 밤이 깊어지자 만석동의 골목은 다시 안개에 잠겼다. 보도에서 들려오는 백고동 소리는 거대한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들렸고 창밖을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는 누군가의 흐느낌이 섞여 있었다. 진우는 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천장의 얼룩들이 기괴한 문양으로 변하며 그에게 말을 거는 듯했다. 배가 고팠다. 하지만 그것은 위장이 원하는 물리적인 공복이 아니었다. 영혼의 밑바닥에서부터 차오르는 채워질 수 없는 근원적인 허기였다. 그는 다시금 그 차가운 제사상의 밥알들이 그리워졌다.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던 오직 존재를 지워버리던 그 무미건조한 안식이 안 돼. 다시는 돌아가지 않아. 그는 입술을 깨물며 다짐했다. 하지만 그의 손바닥에 새겨진 검은 점은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맥동하고 있었다. 마치 심장이 하나 더 생긴 것처럼 그것은 진우에게 끊임없이 속삭였다. 세상에는 아직 주인을 잃은 밥상들이 많으며 너처럼 경계에 선 자들을 기다리는 영혼들이 가득하다고. 진우는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썼다. 그러나 감은 눈꺼풀 너머로 지훈의 맑은 눈물방울이 떠올랐다. 그 눈물이 주었던 찰나의 온기, 그것만이 유일한 다치였다. 그는 그 기억을 생명줄처럼 붙잡았다. 이 도시의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슬픔을 먹고 자라나는 괴물이 되지 않기 위해 그는 필사적으로 자신을 붙들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밖으로 나갔다. 인력사무소로 향하는 길, 그는 평소와 다른 길을 택했다. 시장 통 입구에 다다랐을 때 그는 길 한복판에서 넋을 놓고 앉아있는 한 여인을 보았다. 사람들은 그녀를 미친 사람 취급하며 피해갔지만 진우의 눈에는 그녀의 무릎 위에 놓인 작은 아이의 신발 한 켤레가 보였다. 그리고 그 신발 주변을 맴도는 작고 투명한 형체더. 여인의 어깨 위에는 최 씨의 것보다 훨씬 더 짙고 슬픈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다. 그것은 원망이 아니라 떠나지 못한 지독한 그리움이었다. 진우는 발걸음을 멈췄다. 자신의 손바닥이 다시 미세하게 떨려왔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그가 외면할 수 없는 부름이라는 것을. 죽은 자의 음식을 탐했던 죄로 얻은 이 저주받은 통찰력이 이제는 그에게 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여인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헤매고 있었다. 진우는 그녀의 앞에 멈춰 서서 나직하게 입을 열었다. 그 아이 춥다고 하네요. 이제 그만 보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진우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진우의 등 뒤로 만석동의 차가운 바닷바람이 불어왔고 그의 그림자는 지면 위로 길게 뻗어나가 여인의 발끝에 닿았다. 산자와 죽은 자, 그리고 그 사이에 낀 남자의 기묘한 대화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여인의 초점 없는 눈동자가 느릿하게 진우의 얼굴을 훑었다. 그녀의 동공은 거칠게 일렁이는 만석동 앞바다의 파도처럼 위태로웠다. 주변의 시장 상인들은 비린내 섞인 소음 속에서 악을 쓰며 물건을 팔았고 리어카 바퀴가 콘크리트 바닥을 긁는 소리가 고막을 핥히었으나 진우와 여인 사이에는 오직 진공 같은 정적이 흐르고 있었다. 진우는 자신의 손바닥 중앙에 박힌 검은 점이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타인의 슬픔을 감지하는 안테나이자 금기된 영역의 문을 여는 열쇠였다. 당신이 어떻게 알아? 여인의 목소리는 갈라진 논바닥처럼 메말라 있었다. 그녀가 품에 안은 작은 운동화는 낡았지만 티끌 하나 없이 깨끗했다. 진우는 여인의 어깨 너머 공기 중에 부유하는 희미한 형체를 보았다. 그것은 대략 6살 정도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의 형상이었다. 아이는 푸르스름한 빛을 띠고 있었으며 제 어머니의 옷자락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안간힘을 쓰며 매달려 있었다. 하지만 아이의 하반신은 이미 안개처럼 흩어져 소멸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이승에 남겨진 어머니의 지독한 미련이 아이의 영혼을 억지로 붙들고 있는 형국이었다. 진우는 가슴 한 구석이 짓눌리는 통증을 느꼈다. 그것은 동정심이라기보다는 같은 부류의 존재가 느끼는 공명에 가까웠다. 자신 또한 죽은 자의 밥을 탐해 경계에 서게 된 몸이 아니던가. 그는 천천히 무릎을 굽히고 여인의 눈높이에 맞추어 앉았다. 시장 바닥에 차가운 냉기가 바지 무릎을 타고 스며들었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것은 여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통함의 냉기였다. 아이는 무거워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쥐고 있는 그 그리움의 무게가 너무 커서 가야 할 길을 찾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발만 구르고 있습니다. 진우의 말에 여인의 손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운동화를 가슴에 더 세게 밀착시켰다. 우리 민준이 혼자 보내면 무서워해. 아직 어둡고 추운 걸 싫어하는 앤데 내가 어떻게 그냥 보내. 그 순간 진우의 손바닥에 새겨진 검은 낙인이 타오를 듯한 열기를 내뿜었다. 시야가 붉게 물들더니 시장의 풍경이 뒤틀리며 사라졌다. 사람들의 외침은 먼 파도 소리로 변했고 진우의 눈앞에는 오직 여인과 그 곁을 맴도는 아이의 영혼만이 선명하게 부각되었다. 진우는 깨달았다. 노인이 말했던 중재의 의미를. 그는 단순히 보는 자가 아니라 산 자의 집착을 거두어 죽은 자에게 길을 열어주는 통로가 되어야 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여인이 들고 있는 운동화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손바닥에 검은 점이 닿는 순간 여인의 기억이 해일처럼 진우의 의식 속으로 밀려 들어왔다. 비가 쏟아지던 어느 오후의 횡단보도, 찢어지는 듯한 타이어 마찰음, 그리고 품 안에서 식어가던 작은 온기. 진우는 신음하며 눈을 감았다. 타인의 고통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영혼을 난도질당하는 것과 같았다. 먹어야 한다. 머릿속에서 누군가의 명령 같은 갈구함이 울려 퍼졌다. 그것은 진우 자신의 욕만이 아니었다. 그의 몸 안으로 들어온 그림자의 본능이었다. 죽은 자의 밥을 먹은 자는 이제 산 자의 슬픔마저 먹어치워야 하는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다. 진우는 여인의 슬픔을, 그 질척한 어둠을 자신의 손바닥을 통해 빨아들이기 시작했다. 여인의 안색이 미묘하게 변했다. 얼굴을 덮고 있던 잿빛 그늘이 서서히 걷히고 경직되었던 근육이 풀리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반면 진우의 얼굴은 급격히 창백해졌다. 그는 여인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며 속이 뒤집히는 구역질을 참아냈다. 위장 속에서 예의 그 차가운 제삿밥들이 요동치는 듯했다. 아느느느. 여인이 나직한 탄성을 내뱉었다.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던 검은 형체가 연기처럼 피어오르더니 익고 맑은 빛의 입자로 변해 허공으로 흩어졌다. 아이의 영혼도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았다. 아이는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뺨을 만지는 신용을 하더니 진우를 향해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리고는 마치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시장통의 소란스러운 공기 속으로 스며들어 사라졌다. 진우는 손을 떼고 뒤로 고꾸라지듯 앉았다. 온몸의 진이 다 빠져나간 기분이었다. 손바닥의 검은 점은 이전보다 더 짙고 커져 있었으며 그 주변에는 미세한 혈관들이 돋아나 기괴한 문양을 형성하고 있었다. 여인은 멍한 표정으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운동화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그것을 붙잡고 있던 소나귀의 힘은 예전처럼 절박하지 않았다. 그녀는 깊은 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주변을 둘러보았다. 마음이 갑자기 왜 이렇게 가벼운 거죠? 마치 무거운 짐을 누군가 대신 들어준 것 같아요. 진우는 대답 대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인이 고맙다는 말을 건네려 했지만 진우는 도망치듯 시장 골목을 빠져나왔다. 그는 영웅이 아니었다. 그저 타인의 불행을 먹고 연명하는 기생충 같은 존재가 된 것만 같아 혐오감이 치밀었다. 길가에 세워진 낡은 트럭의 사이드미러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다. 눈가에는 검은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고 피부는 생기를 잃어 푸석거렸다. 무엇보다 소름 끼치는 것은 자신의 눈동자였다. 그 안에는 더 이상 인간적인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끝을 알 수 없는 심연이 자리 잡고 있었다. 진우는 비좁은 골목길을 지나 다시 자신의 빌라로 향했다. 하지만 발걸음은 무거웠다. 만석동의 골목마다, 담벼락 아래마다 주인 없는 슬픔들이 웅크리고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는 이제 알았다. 자신이 먹은 것은 한 그릇의 밥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그늘진 곳으로 통하는 초대장이었다는 것을. 자취방 문 앞에 다다랐을 때 그는 문 밑으로 밀어 넣어진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 집주인 최 씨의 최후 통첩이었다. 하지만 진우에게는 이제 월세 따위는 부차적인 문제였다. 그는 방 안으로 들어와 불도 켜지 않은 채 침대에 몸을 던졌다. 어둠 속에서 손바닥의 검은 점이 다시 맥동했다. 배가 고파. 어디선가 들려오는 자신의 내면인지 혹은 그를 지켜보는 무수한 귀신들의 속삭임인지 알 수 없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진우는 귀를 막았지만 소용없었다. 그 소리는 뼛속까지 파고들어 그의 이성을 갉아먹었다. 그는 이제 산 사람의 밥으로는 배를 채울 수 없었다. 오직 누군가의 맺힌 한과 털어내지 못한 슬픔만이 그를 지탱하는 양식이 될 터였다. 그는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바라보았다. 유리에 간 금 사이로 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져 보였다. 어머니, 저는 이제 무엇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저들과 같은 괴물입니까? 어머니는 대답이 없었다. 밤한 창밖에서 불어온 바람에
영정 사진 옆에 놓인 말린 꽃잎 몇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을 뿐이다. 진우는 눈을 감았다. 감은 눈 뒤로 아까 보았던 아이의 미소가 떠올랐다. 그 미소가 고언이었는지 아니면 그를 더 깊은 지옥으로 인도하는 유혹이었는지 그는 판단할 수 없었다. 밤이 되자 그의 감각은 더욱 예리해졌다. 벽 너머 옆집에서 들려오는 노부부의 고단한 숨소리, 위층에서 들리는 아이의 울음소리, 그리고 길 건너 장례식장에서 들려오는 통곡 소리. 그 모든 소리가 진우에게는 하나의 거대한 만찬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이것은 형벌인 동시에 이 비루한 세상에서 그가 유일하게 쓸모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의 그림자가 방 안의 어둠과 섞여 기괴하게 팽창했다. 만석동의 밤은 깊어갔고 그 짙은 안개 속으로 또 다른 부름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진우는 다시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미 죽음의 맛을 알게 된 자의 냉정함으로 자신을 부르는 어둠의 농도를 향해 걸어 들어갔다. 만석동의 낡은 부두로 향하는 길은 길고도 아득했다. 진우의 발걸음이 보도블록에 닿을 때마다 발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진동은 지표면 아래 잠든 무수한 망자들의 나직한 신음처럼 느껴졌다. 그의 손바닥 중앙에 자리 잡은 검은 점은 이제 손등까지 검푸른 혈관을 뻗어 올려 마치 기괴한 담쟁이 덩굴이 그의 팔을 잠식해 들어가는 형국이었다. 그것은 끊임없이 박동하며 그에게 속삭였다. 더 많은 슬픔을, 더 많은 한을 토해내라고. 항구에 다다르자 비릿한 바닷바람이 폐부 깊숙이 박혔다. 평소라면 코를 찌르는 악취였을 그 냄새가 지금의 진우에게는 감미로운 향취처럼 다가왔다. 썩어가는 생선의 잔해와 녹슨 쇠사슬의 냄새 속에 섞인 삶의 끝자락이 남긴 잔향. 그는 부두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낡은 가로등 아래 멈춰 섰다. 그곳에는 이미 누군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결국 그 길을 택했구나. 해진 낚시꾼의 조끼를 입은 노인 박성길이 굽은 등을 펴며 돌아섰다. 그의 눈은 이미 초점을 잃어 탁해져 있었지만 진우를 바라보는 시선만큼은 서늘한 면도날처럼 날카로웠다. 노인은 만석동 일대에서 그림자 낚시꾼이라 불리던 사내였다. 죽은 자들이 남긴 미련의 조각들을 닦아 올린다는 해괴한 소문의 주인공. 진우는 자신의 떨리는 손을 내려다보았다.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먹어야 했을 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슴 속의 구멍이 저를 통째로 삼켜버릴 것 같았으니까요. 노인은 허터하고 마른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는 파도 소리에 섞여 금세 흩어졌다. 인간의 슬픔은 가장 달콤한 성찬이자 가장 독한 비상이지. 넌 이제 산 사람의 밥으론 배를 채울 수 없다. 타인의 절망을 먹고 그 대가로 그들의 영혼을 경계 너머로 밀어주는 걸음망이 된 게야. 진우는 가슴을 짓누르는 통증에 무릎을 꿇었다. 아까 시장에서 보았던 아이의 환영이, 그리고 그 아이의 어머니가 흘렸던 눈물의 농도가 위장 속에서 소용돌이쳤다. 그것은 소화되지 않는 돌덩이처럼 그를 괴롭히면서도 동시에 그에게 살아있다는 감각을 부여했다. 역설적이게도 그는 죽음의 냄새를 맡을 때 가장 강렬한 생의 에너지를 느꼈다. 저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검은 낙인이 온몸을 덮으면 저 또한 저 안개 속의 존재들처럼 사라지는 겁니까? 박성길은 천천히 다가와 진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차가웠다.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얼음장 같은 감촉이었다. 사라지는 게 아니야. 스며드는 거지. 너는 이제 만석동의 안개가 되고 골목길의 어둠이 될 게다. 사람들이 밤마다 뒤척이며 내뱉는 한숨을 마시고 그들이 꿈속에서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는 존재. 사람들은 너를 괴물이라 부르겠지만 너에게 구원받은 영혼들은 너를 신이라 부를지도 모르지. 그 순간 바다 위로 짙은 해무가 밀려왔다. 안개 속에서 하나둘씩 형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머리가 깨진 채 바다를 헤매는 어부, 자식의 이름을 부르며 손톱이 닳도록 땅을 파헤치던 여인, 그리고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채 부두의 그늘에서 숨을 거둔 수많은 불황자들. 그들은 마치 빛을 쫓는 불나방처럼 진우를 향해 느릿하게 다가왔다. 그들의 눈동자에는 간절한 갈망이 담겨 있었다. 자신들의 무거운 짐을 이 청년의 가슴 속으로 옮겨 실어달라는 지독하게 이기적이고도 가련한 요청이었다. 진우는 눈을 감았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그는 천천히 손바닥을 펼쳐 보였다. 검은 낙인이 맥동하며 주변의 공기를 빨아들이기 시작했다. 첫 번째 망자가 진우의 손을 스치자 그의 뇌리에 거친 파도와 얼어붙은 그물의 감촉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진우는 신음하며 그 고통을 받아들였다. 위장이 뒤틀리고 혈관이 터질 듯 부풀어 올랐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두 번째, 세 번째, 망자들의 기억이
그를 통과할 때마다 진우의 몸은 점점 더 투명해지는 듯했고 반대로 그의 손바닥에 새겨진 어둠은 더욱 선명한 빛을 발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마지막 망자가 미련을 털어내고 안개 너머로 사라졌을 때 진우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로 고꾸라졌다. 입가에는 검은 피가 흘렀고 눈동자는 이제 완전히 밤의 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박성길은 먼 발치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들고 있던 낡은 낚싯대를 바다로 던져버렸다. 이젠 내 소임도 끝났구먼. 이 지긋지긋한 만석동의 어둠을 맡아줄 이가 생겼으니. 노인의 몸이 점차 흐릿해지더니 한 줌의 재처럼 바람에 날려 사라졌다. 그가 서 있던 자리에는 오직 낡은 등대만이 깜빡이며 남겨진 자의 고독을 비추고 있었다. 진우는 겨우 몸을 일으켜 세웠다.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으나 영혼의 무게는 수천 근의 철퇴를 매단 듯 무거웠다. 그는 더 이상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는 이제 인간 한진우가 아니었다. 그는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에서 오직 슬픔만을 양분 삼아 피어나는 어둠의 꽃이었다. 그는 부두를 벗어나 다시 만석동의 골목으로 향했다. 발걸음은 소리가 없었고 그의 그림자는 지면 위를 흐르듯 나아갔다. 낡은 빌라촌의 창문들 사이로 사람들의 꿈결 같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진우는 어느 집 창가에 멈춰 섰다. 그곳에는 병든 아버지를 간호하다 지쳐 잠든 젊은 여인이 있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마르지 않은 눈물이 발빛을 받아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진우는 창문에 가만히 손을 얹었다. 차가운 유리 너머로 여인의 슬픔이 그 가느다란 절망의 실타래가 느껴졌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여인의 미간에 패였던 깊은 주름이 서서히 펴졌고 거칠었던 숨소리가 평온한 리듬을 되찾았다. 대신 진우의 가슴 속에는 새로운 무게가 더해졌다. 그는 다시 길을 떠났다. 동쪽 하늘에서 새벽빛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 빛은 진우에게 닿지 않았다. 그는 빛이 닿지 않는 골목의 그늘, 담벼락의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는 이제 안다. 해가 뜨면 사람들은 다시 고단한 삶을 시작할 것이고 그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새로운 슬픔이 이끼처럼 돋아날 것임을. 그리고 밤이 오면 그는 다시 그 이끼를 거두어 배를 채워야 할 것이다. 이것은 저주받은 계약이었으나 동시에 이 버림받은 동네를 지탱하는 유일한 위로였다. 만석동의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이른 아침, 시장 상인들이 리어카를 끌고 나오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어제보다 조금 더 가벼워진 어깨로 서로에게 인사를 건넸다. 아무도 그들이 밤새 누구에게 자신의 고통을 나누어 주었는지 알지 못했다. 오직 골목 끝 햇빛이 들지 않는 낡은 자취방군 앞에 떨어진 말린 꽃잎 몇 장만이 밤사이에 다녀간 누군가의 흔적을 증명하고 있을 뿐이었다. 진우는 어둠 속에 몸을 웅크린 채 눈을 감았다. 가슴 속에 들어찬 수만 명의 슬픔이 타야처럼 웅크리고 있었다. 그는 그것들을 보듬으며 잠을 청했다. 다시 어둠이 찾아와 배고픈 영혼들이 그를 부를 때까지. 만석동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의 만찬 또한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